자, 이번 시간에 2025년 7월 5일에 시행된 계례이직 예금 일반 전체적인 총평을 갖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의 일부는 뭐 예전 수준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몇몇 문제들은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 출제됐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예금과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는 지나치게 아주 그 세밀한 사항을 갖다가 다루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문제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갖다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 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떳떳하죠. 내가 기본서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냐? 과연 그게 최선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맞추는 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로 해서 출제됐기 때문에 다소 그거는 좀 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체국 예금 관련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은 거기에 우대일 관련했을 때 많은 내용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은 그 사항이 우체국 예금 편에 추가됐어요. 그 중에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우대 이율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 이율 관련했을 때 많은 문제가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지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편중이 좀 예쪽으로 해서 심화가 됐다라는 거죠. 몇몇 문제, 특히 이제 상속 관련했을 때 내용은 우리 교재의 학습 수준을 갖다가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교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재 내용을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학습 수준을 갖다가 넘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하고 그 다음에 우대 이율 관련했을 때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학습 수준을 갖다가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맞추는 것이 수월할까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전체적인 평균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높아진 걸로 해서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된 학습자를 갖다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이러한 학습 자료가 발표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험의 범위가 확정되고 우리가 문제를 갖다 푸는 데 있어서 그거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상속 관련된 사례형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우대이율 관련했을 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적용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가 5문항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과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의 중요성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출제 유형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옳은 것의 개수 이게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모르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몇몇 것들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문제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접근이 정답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 개론에서 6문제, 우체국 금융제도가 7문제, 우체국 금융상품이 6문제, 부록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뭐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비교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20문항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갖다가 요즘 들어서는 새롭게 문제로 해서 이렇게 낸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성을 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주가 배수 평가, 그다음에 예금의 압류와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예전에 문제를 갖다가 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 및 체크카드 이런 것들은 5문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범위에 비해서 출제되는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금융개론에서 실질 금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요거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이런 형태.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관련했을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갖다가 물어봤고 펀드의 운영 구조라고 해서 그림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림, 표가 제시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수업 목적상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자,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주 어렵게 문제를 내야지 누군가는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붙인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교재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갖다가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맞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야 될까? 얘를 엄청나게 응용을 막 돌린다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표를 갖다가 문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펀드의 운영 구조에 관한 내용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채권의 분류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 단어의 미묘한 점을 갖다 이용해서 여기서 설명한 게 과연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과 주가 배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다루지 않았지만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금융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우체국 예금의 특징, 역할 이런 것들 예전에도 출제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새로운 것들 갖다 자꾸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체국 금융제도라고 해서 예금 업무 개론이라고 했죠. 예금에 대한 압류가 나왔습니다. 압류도 예전에는 출제가 안 됐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상속이 굉장히 사례형 문제로 해서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채권의 준점이자 면책 관련했을 때 내용도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라고 해서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의 개요. 이것도 예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관련했을 때 내용이 있고요. 이어서 예금관련법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한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우체국과 금융상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수시 입출식, 그 다음에 적립식, 거치식, 체크카드, 우대 이율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우대 이율 관련했을 때 내용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가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우대 이율 관련했을 때 이렇게 울고 먹었다? 그거는 출제자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그거 말고도 많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해서 보강이 됐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걸 갖다가 여기서 저기서 계속적으로 해서 울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평가가 하나의 기준에 맞춰져 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과연 이게 이제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동의가 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대일 예금 상품. 이거는 사실 뭐 거기에 보기 4개 중에서 2개는 걸러줬기 때문에 나머지 2개 가지고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게 이제 최선의 문제였느냐?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갖다 다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대략적인 느낌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찍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 많은 분들이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고 그 시험 기간도 짧게는 몇 개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평가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에 편중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본다 집중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 서비스의 해외 송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전자금융 관련했을 때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들은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출제 유형이 다음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불업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금융실명법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금융실명법 관련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사실상 그때 당시도 문제가 거의 이제 틀려달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로 해서 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금융실명법 관련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 과연 그걸 본다 한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지 4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뭐 단독형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문제 안에서 얘가 이제 어떤 내용과 관련됐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하나 정도로 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금 1번 관련해서 어떻게 학습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제 시험 삼아서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와야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강의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소 위주로 해서 해독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주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를 포함해서 그 밖에 다른 것까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지문에 나온 것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구석구석에 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걔가 정확하게 시험장 갔을 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낯선 생소함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먼저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습을 갖다 해 나가야 되지만 이후에 회독을 갖다 늘려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암기의 범위, 세밀함, 정확함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야 돼요. 보면.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높은 우체국 금융의 각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번에 출제된 내용 갖다가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세밀한 영역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시험을 갖다가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체국 취급하고 있는 예금과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계속 무한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음 시험에 좀 바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과 체크카드 상품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상품 자체가 막 예전처럼 한꺼번에 왁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막 사라지고 판매가 중단되다든지 그런 것이 좀 덜해요.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변화 자체가 아주 극적으로 해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학습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존에 있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기서 굉장히 요구됩니다. 바뀔 테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 치열한 시험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갖다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각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시험을 계속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데까지는 점수가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가지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뭔가 도와줘야지.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 다음 스텝을 갖다 밟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직면해 계실 텐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막 몰려오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단기간에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내린 결정을 다시 되돌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좀 더 어떤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표가 된 후에 여러분이 또 이후에 다음 진행을 갖다가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명목금리 이걸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얘를 갖다가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명목금리에서 명목금리 뭘 빼요?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시작해가지고 D까지 쭉 나열을 해 보시면요. 1년 만기 정기금리가 명목금리라고 해서 3, 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빼는 거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이게 6, 그 다음에 4,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국가는 뭐가 되겠어요? A가 된다라는 거죠. A가.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시 예금 M&Da죠. 시장 실세 금리를 적용하고요. 실적 배당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확정 금리를 제공하죠. 확정 금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내가 예치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요거 보면은 차등해 가지고 반영해 주죠. 그렇지만 실적 배당 상품은 아니다. 실적 배당되는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예요? 요거 관련했을 때는 MMF라든지 CM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 펀드 MMF는 입출금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체와 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디귿번에 정기 예탁금은 거치시 예금 상품으로 우체국, 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급하고 있는 대상 금융회사와 관련했을 때 보면은 우체국 안 들어갑니다. 은행도 안 들어갑니다.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리얼번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만기 후에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 지급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인식으로 해서 발행되는 거죠. 그때 할인된 금액이 나중에 만기되면 액면 금액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요. 액면 금액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른다라고 한다면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운영 구조에서 가, 라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가, 나, 다, 라라고 해서 우리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4개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이제 모두 고르게 됩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전부 다 출제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이 도표를 갖다 굳이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를 갖다가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험장감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라번이 뭐냐? 이게 판매회사라는 것이죠. 판매회사. 그 다음에 나 관련했을 때는 자산 운용회사가 됩니다. 가번 관련했을 때는 자산 보관 수탁회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관련했을 때는 일반 사무 관리회사, 일반 사무 수탁회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는지 갖다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했을 때 자, 기억해 보시면은 가는 펀드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산보관 수탁회사 신탁업자는 펀드 판매 대금을 갖다가 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와 구분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나번에 보시면 펀드를 갖다 설정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자산운용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번에 보시면 펀드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 사무 관리회사, 일반 사무 수탁회사잖아요. 여기에서의 내용, 이게 보면은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교재를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회사와 내용이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은 라는 수익증권 발행 업무 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판매회사잖아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발행 업무 등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일반 사무관리회사, 일반 사무 수탁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익증권 발행 업무 이게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기업과 니은이 됩니다. 기업과 니은. 자, 이어서 4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맞는 채권에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번 관련했을 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그럼 뭐예요? 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특수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여기가 주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채예요. 금융채. 다음번에 보시면 채권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하락한 경우 발행회사가 기존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요. 저금리 채권을 새로 발행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발행회사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갖다가 상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조기 상환권부 채권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변제 요구권부 사채 이거는요. 채권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가 가만히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빨리 돈을 달라라고 갚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기 변제 요구권부 사채 이 채권 이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 누가? 채권 투자자가 요청하는 거죠. 반면에 발행회사가 이거 내가 빨리 상환하고 새롭게 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활용되는 것은 조기 상환권부 채권이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답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소하지만 가번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가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발행회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채권 투자자가 야, 내 거 빨리 돈 갚아 이렇게 하면은 조기 변제 요구권부 채권이 된다라는 거죠. 5번에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 비율 분석 및 주가 배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유동성 지표는 해서 내용이 나와요.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자산 회전율은 총 자산을 갖다 영업이익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업이 보유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활동성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유동성 지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지표 관련했을 때는 뭐예요?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당좌 비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 관련했을 때 분모에 총 자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분자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들어가잖아요. 매출액.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가 장부가치 비율, PBR은 시장가치 주가를 장부가치의 주당 순자산으로 해서 나눈 비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되는 거고 주당 순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현재 수익은 작아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가 이익 비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주가가 있으면은 주당 순이익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10,000원, 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얘는 비록 약하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문제에서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향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향은 하나의 패턴이죠. 걔가 어떤 내용상 원칙, 원리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경향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내용 관련했을 때 교재상 해당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생 벤처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좀 높게 보인다. 그럼 얘가 향후에 많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이 돼요. 주당 순이익은 작지만 그 주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기자본 이익률, ROE 관련했을 때 보면은 주주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우체국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체국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우편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편 사업에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한 해에 많은 규모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걸 우편 사업에서의 적자를 예금과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각 그 회계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용하거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우편과 예금과 보험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이거는 많이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우체국 예금의 타인 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맞죠.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 이 예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 있나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우체국금융의 사업상 이익 발생 시 이익금 중에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기금으로 해서 출연이 계속되고 있죠. 비록 우체국이 공적자금을 갖다가 지원받았느냐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출연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6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죠. 7번 예금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은 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우체국은 그 압류의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통지는 해주죠. 예금주 질권자에게 통지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예금주나 질권자 관련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지는 해주죠. 그러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예금주에게 이렇게 할 의무는 없다. 니은번 해보시면 압류 예금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 우체국은 질권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권자, 예금주 여기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디귿번 해보시면 추심명령은 예금 채권의 추심권을 제3채무자에게 부여하여 직접 추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추심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은행, 우체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추심명령 관련했을 때는 채권자, 압류채권자라고 해요. 압류채권자. 우리 교재에서는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러한 추심권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리을번에 예금주에게 여러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경우 집행채권의 총액보다 예금 총액이 하위한다면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집행채권의 총액, 그 다음에 예금 총액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집행채권의 총액이 크고 예금 총액이 작아요. 그게 하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압류명령이 어떻게 된다? 압류명령이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다.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렇게 돼 있고 예금 총액이 더 커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니은 하나만 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조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금융회사 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통제 활동이다. 그래서 내부 통제 관련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일련의 통제 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준법, 보고의 목적, 운영의 목적을 각각 부서가 달성함으로써 전체 조직의 목표를 갖다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고요. 세 번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때 임직원의 금융관계 법령 위한 행위 등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보면은 그 동그라미 6번 보시면 6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6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중에 모니터링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업무별, 종류별로 해서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리스크 평가가 됩니다. 리스크 평가. 제가 예전에 내부 통제 구성 요소 관련했을 때 이게 리스크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얘가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매칭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주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관련했을 때 설명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에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업무별, 종류별로 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해서 측정하고 분석한다 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리스크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에 보시면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요거 이제 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예금, 이자 포함해서 전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금자 보호, 여기에 관련했을 때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은 관련된 법에 근거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급을 전액 다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방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여기 예금보험 기금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파산한 금융회사가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 및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은 보호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호하고요. 대출금은 차후에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대출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10번에 보시면은 상속 관련했을 때 사례형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속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문제로 출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관련했을 때는 뭔가 사례형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은 전반적인 본문 내용 갖다가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좋은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례형이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교재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교재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추론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요. 이 문제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본인 A와 배우자 B가 있어요. 근데 A가 사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가 상속을 받게 돼요? C 딸과 D 아들과 배우자 B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C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됐다.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를 가름해가지고 누가요? 여기 있는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의 범위를 갖다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대습상속이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사위와 G와 그 다음에 H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습상속. 그 다음에 D는 A의 사망 후 즉시 상속을 포기했대요. 상속을 포기했대요. 그 외에는 생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대습상속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언급이 된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대습상속의 사유로 사망과 결격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 관련했을 때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E와 F의 상속 비율과 상속 재산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E와 F. E와 그 다음에 F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여기에 사망하고 상속 포기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 뭔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할 텐데 보시면 C가 A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해서 대습상속이 일어나서 여기는 상속인이 되지만 여기는 상속 포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명확하게 지시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재 제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대습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은 총 3명이다 라고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C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상속인이 E, G, H 되니까 3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D가 즉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은 총 6명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상속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대습상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포기하면 그게 일로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되냐면 E, G, H,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명.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D의 상속 포기로 F와 K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서는 명확하게 내용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 제도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거기까지 뭔가 언급이 없어요. 그냥 1차적인 내용은 어떠냐면 얘를 갖다가 상속 포기하게 되면은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 관련했을 때 우리가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면 옳은 내용으로서 2번을 갖다가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수월하냐?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사례형 문제를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와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 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최선의 문제 구성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다른 내용도 많을 텐데.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교재에 근거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이걸 추론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추론력은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실한 내용의 암기를 우선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가 내용을 전개하고 추론하고 추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답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좀 회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강화된 고객 확인의 의무로 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평가하고 그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강화된 고객 확인 관련했을 때는 거래 실적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하죠. 위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이 낮은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객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험 고객에게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에서 수수한 재산이 범죄 수익이라고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죠.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죠. 그럼 의무적으로 이와 관련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갖다가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본문 안에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긴 한데 자주 보는 문제 지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니까 11번부터 이후의 지문의 양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고액 현금 거래를 갖다 회피할 목적으로 해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때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 거래 보고를 갖다 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하나요? 고객 알기 정책이라고 하죠. 알기 정책.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지. 2번. 12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그러면 채권의 준점유자를 도대체 왜 꺼내느냐? 채권의 준점유자 관련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면책이에요. 면책. 즉 금융기관이 이와 관련했을 때 예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면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보면. 채권의 준점유자란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형과 동일한 인장 및 비밀번호에 의해서 예금을 청구한 자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모른다는 얘기죠. 과실이 없을 때, 무과실이죠. 이럴 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했다면 그 청구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은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변제한 금융회사는 면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변제자의 선이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몰랐다. 나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수령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통장, 증서 및 신고 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요. 예금을 지급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6조 면책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금거래 기본약관 16조에 면책이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아무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1조에 뭐 2조에 뭐 그 다음에 쭉 가서 16조에 면책 있지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답이 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3번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3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4번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관련했을 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3번 문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과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도 보면 이 금융실명법 관련했을 때 아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지분이 거기에 딱 나타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석하는 거, 내용 암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자 의도는 틀려달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보면. 근데 여기는 어떠냐?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갖다가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갖다 해야 하며 실제 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요 내용은 맞아요. 관련된 법률 갖다 찾아보게 되면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내가 시험장에서 저걸 갖다 그대로 인식하고 얘는 맞아. 옳은 내용이야. 이렇게 고르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걔가 주는 공포감이 있다고. 그러면 걔를 갖다 일단 제낀다. 라고 했었잖아요. 제끼고 나머지 가지고 예, 아니오가 명확한 내용 갖다가 찾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교재 본문이면 내가 그래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부록에 나와 있는 법령은 많이 보지 못했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확정된다라고 돼요. 확정된다. 명의자 소유로 확정된다. 근데 실제 관련된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얘가 확정이 아니라 추정된다라고 해요. 추정된다. 확정된 거는 누가 주변에서 뭔가 얘기해도 그냥 이거는 얘 거야 이렇게 돼 있지만 추정된다라는 것은 얘로 추정됐지.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반대되는 근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추정을 깨트리고 얘를 갖다 다른 사람 걸로 보겠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금융실명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확정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추정된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서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쉬우냐?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될 의무에 대한 내용이 해당 금융실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가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유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1년간 유예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년 동안 명의자에게 통보를 유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요청하더라도 최장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면 6개월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6개월 이상 요청하게 되면 최장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그 해당 금융실명법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조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갖다가 다 가다듬은 거예요. 가다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구성해서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다듬는 것도 굉장히 이거 문장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1년간 유예 요청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6개월이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6개월 동안 명의자에게 통보를 유예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1번이 정답이 되긴 하는데 1번의 정답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예금 1번 관련했을 때는 꾸준하게 부록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는 분량은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었지만 거기에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직원 갑 병의 예금 업무 처리의 내용의 근거로 A에서 F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우선 갑에 보시면은 고객이 통장을 분실했다고 재발행 요청을 하셔서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재발행했어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느낌상 과연 이제 뭐와 연결이 될 만한 것이냐라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요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타당한 것이냐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 갖다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통장 분실 시 재발행 요청해서 수수료 받았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여기에 20종가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B는 있고 그 다음에 D는 없다는 사실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 을과 병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을이 뭐라고 하냐면 고객에게 불법 차명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요.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금융실명법입니다.
즉 A예요. A. 병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고객 법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거래라 의심되어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했어 라고 돼 있잖아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고객 확인 관련됐을 때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이 뭡니까? 특정 금융 정보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그러면 자, 병과 을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A와 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와 E. 따라서 갑 관련했을 때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결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을과 병을 갖다가 확인한 후에 갑을 갖다가 역으로 이제 추적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예금 평균 잔액의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국민연금 안심통장 관련했을 때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0.1, 0.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있잖아요. 그 다음 호국본 지킴이 통장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그러나 금액 자체는 좀 다르죠. 평균 잔액 관련했을 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이런 형태로 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아,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업 등등 M&DA 통장은 법인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 사업자 등에게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갖다 제공한다라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MMDA 통장을 갖다 설명할 때 예치 기간이 아니라 예치 금액별로 해서 차등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MMDA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표에서 확정금리 차등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우체국 다드림 통장 관련했을 때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패키지 중에서 가장 그 베이직 요걸 갖다가 제시했어요. 근데 실명의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까지는 맞는데 금융기관은 제외하죠. 제외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에 되어 있는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에 되어 있는 경우 관련했을 때는 요게 아니에요. 베이직이 아니에요. 베이직 관련했을 때는 우수고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했다든지 그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네. 이건 아닙니다. 공과금 자동 예치 약정되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건설하나로 통장은 건설업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어때요? 개인 사업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입 대상이며 우체국 건설홀 패스카드 이용 고객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요거 금융기관은 제외라는 정도 뒤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얘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래 이 정도는 옳지 않은 문제로 해서 괜찮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적립시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거. 근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보시면은 우체국 다드림 적금에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다드림 적금 관련했을 때 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대이율까지는 몰라도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에 대해서 우대 조건에 따라서 우대이율을 갖다 제공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개별적인 상품 관련했을 때 걔가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얘를 시험 문제를 갖다가 딱 봤을 때 명확하게 딱 골라내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2040 플러스 자유적금 관련해가지고 우체국 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갖다 제공한다? 이것도 여기에 그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우체국 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에게 우대하는 거 이거 뭐냐? 이거는 다드림 그래요. 다드림 적금 관련했을 때 이런 우대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우대이율을 갖다 제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달달아의 적금은 청년 고객 19세 이상 34세 이하.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달달아의 적금 관련했을 때 거기에 청년 고객으로서 연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대율을 갖다 제공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리를 보내보시면 우체국 메일 모아 이 적금은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요. 달성한 경우에 우대율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했었는데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는 거 관련했을 때는 뭐냐 하면 가치 모아입니다. 가치 모아. 가치 모아 적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어떻게 됐냐? 개별적인 내용을 모두 다 안 상태에서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디귿번 관련했을 때 내용이 충실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네들은 제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이냐 리을이냐라는 거죠. 근데 기억을 갖다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 달성한 경우라는 내용은 같이 모아 관련했을 때 적금을 갖다가 잘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대율 관련했을 때 그 앞에서도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를 갖다 물어봤었고 지금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16번에서 우대 조건에 따라서 우대 이율이 적용되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 17번에 봤더니만 거치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우대 이율을 갖다가 또 물어봐요.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우대 이율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대 이율 관련했을 때 문제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울고 멀 거라 그렇게는 예상을 안 했다라는 거죠.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얘를 갖다가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 이율을 갖다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삐끗하면 내가 아는 것 많아도 정답을 고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우대 이율은, 우대 조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는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종이 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기부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거. 요거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왜?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워낙 요 우대 조건이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이포스뱅크 정기예금에 관련했을 때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우체국 수시 입출심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물론 2건 이상이라는 내용이 요걸 잘 정리하셨으면은 얘를 갖다가 옳다, 그러다 이런 거 평가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2건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 우대 이율을 갖다 제공한다. 이포스뱅크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거기에서 우대 조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2건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걸 맞나 틀리나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실명의 개인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주의하실 것은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명의 개인,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단체, 법인, 물론 이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우수 고객에게 우대 이율을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입의 대상이 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정리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의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한두 개면은 완벽하게 외우겠지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 4번입니다. 4번. 자, 이어서 18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해외 송금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와 관련했을 때 정답을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체국의 해외 송금 관련된 서비스에서 어떻게 얘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표가 나와 있잖아요. 표에 보시면은 이용 채널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걔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얘를 답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우체국 해외 송금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신한은행 스위프트망을 통해 전 세계 수취인의 주소로 스위프트 해외 송금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스위프트 해외 송금에 있어서 주소지로 하느냐라는 건 주소지 안 해요. 계좌 송금을 하는 거죠. 계좌 송금. 그러면 주소지가 나와 있는 거는 뭘까요? 주소지. 이거는 유로지로죠.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주소지와 계좌 송금 두 개 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스위프트망은 계좌 송금이지 주소지는 안 해요. 주소지 들어가는 것은 유로지로, 주소지와 계좌 송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유로지로 해외 송금, 유로지로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EDI, 전자문서 교환 방식의 국제금융 송금 서비스로 CD, ATM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 채널에 보시면 이용 채널에서 우체국 창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CD나 ATM 관련했을 때 다 돼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다 돼요. 다 되는 걸로 나와요.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CD, ATM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해외 송금과 유로지로 해외 송금 이거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다 가능해요. 우체국 창구, CD, ATM 그리고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세 번째, 간편 해외 송금, 해외 그 송금업체 주 와이어 바할리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는 핀테크 해외 송금으로 인터넷 뱅킹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인터넷 뱅킹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편 해외 송금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된다는데 뭐만 되느냐? 스마트 뱅킹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인터넷 뱅킹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머니그램 특급 송금은 미국 머니그램사와의 제휴한 에이전트 간의 네트워크 정보에 의해 자금을 송금, 수취한 후에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해서 이체하는 서비스다라고 했어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송금 번호만 알면 돼요. 8자리 송금 번호로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계좌번호로 해서 이체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8번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해외 송금 관련했을 때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한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채널 관련했을 때 내용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각의 해외 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갖다가 다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 접근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 물론 이와 관련했을 때 분명히 우리 기본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했을 때 출제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있는 거를 갖다 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표에서도 뭐예요? 정말 제일 복잡해서 지금까지 교통 관련했을 때 선불과 후불에 대한 내용이 격가지로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된 포인트로 해가지고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을 해서 여태까지 제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복잡한 양상을 띠잖아요. 보시면 선불과 후불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칭을 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다른 거 현금, 복지, 가족, 그 다음에 점자, 해외 겸용 이런 것들은 좀 보되 여기에 있는 교통은 보지 맙시다 라고 했단 말이죠. 너무 복잡해. 그런데 그 문제를 냈네요. 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정말 뭐라고 좀 할 말은 없대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장황하지만 그 장황한 문제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12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아무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안 줘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체크카드 딱 놓고 교통기능 관련했을 때 선불과 후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갖다 딱 나누면 문제를 쭉 압축해가지고 이거 중에서 옳은 거 뭐야? 라고 문제를 낸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틀려달라는 거죠. 틀려달라. 물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보통 다른 거 내면은 다 맞출 것 같아. 불안해. 근데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점수를 갖다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는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그렇게 복잡한 양상을 띄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잡듯이 다 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현명한 출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출제자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무런 의미 설명이 없어요. 얘네들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이거 가지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영리한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세 이상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카드다. 다 의미 없어요. 선불 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이건 맞아요. 선불 교통 기능 관련했을 때 내용이 동그라미, 후불은 X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보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뭐 중장년 세대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기본으로 제공돼 있죠. 근데 선불 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냐라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후불까지 연결을 하면은 더 복잡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리한 여기에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체국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자, 우리 동네 체크카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며 후불 교통기능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맞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화 서비스 제공하고 12세 이상 발급 가능한 건 맞는데 후불 교통기능 선택이 가능하냐? 후불이 안 돼요. 네 번째, 우체국 건설홀 패스카드는 건설 근로자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을 합쳐진 통합카드로 후불 교통기능 선택이 가능하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교통 관련했을 때 선불과 후불에 대한 내용 가지고만 사실상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제일 복잡하고 제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 카드가 한두 개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많은 카드 가지고 이거 해서 맞춰볼래? 에이 틀리면 할 수 없지. 나는 교재에 있는 거 낸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혹한 처사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걸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 문제 그래도 내가 비록 틀렸지만 이 문제는 내가 좀 조심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갖다가 좀 변형시킬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체크하지 못했다. 라는 일종의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수긍의 어떤 그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문제 보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아이씨, 나 이 시험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계속 나온다라면 내가 사실은 맞출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이 가장 높은 우대율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예금 상품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나이, 거주지, 고객에 대한 등급,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자동이체 약정과 공무원연금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편 정기예금에 보시면은 이거는 우대 조건에 대한 내용 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게 가입이 되는 정기예금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관련된 우대 조건에 대한 내용 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20번 문제 갖다가 푼다라고 했을 때 1번과 4번 관련했을 때는 얘네들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관련했을 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2번과 3번, 물론 이제 4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2가지로 해서 내가 정답을 갖다가 선택할 범위가 좁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50%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찍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웃사랑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충족되는 게 뭐냐? 나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것도 다 아니고 그래서 읍면 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갖다 찾아보시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읍면 단위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억 이하 0.2, 1억 초과 0.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가입의 대상에 있어서 처음부터 연령이 50세 이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해요. 연령대 상관없이. 그러나 만약에 50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우대 조건을 충족해서 우대 이율이 제공된다라고 했었습니다. 50세 이상. 그래서 이게 0.1%포인트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우수고객, 그 다음에 체크카드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관련했을 때 20만 원 이상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0.1%포인트 우대율이 제공이 됩니다. 자동이체 약정 관련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에 매월 200만 원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해서 수령한다라고 했는데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해서 연금이나 급여를 갖다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대 이율을 갖다 제공합니다. 그게 0.2%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더하시면 요거 더하면 0.4%포인트로 해서 우대 이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죠. 물론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관련됐을 때 최고 연 0.4%포인트로 해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지금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대 이율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쉬우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내부의 교육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서 각각의 상품 관련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 그 해당 업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담당할 분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차원에서의 학습이지 이거는 우리는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대율이 어떻게 더 높은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쉬우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4번이 해당 사항이었고 2번과 3번 관련했을 때 우리가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험장 가서 시니어 싱글벙글 얘가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걸 맞추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이 쉽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내가 정답을 맞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체국 예금 관련했을 때 우대 이율을 응용해서 문제로 구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개와 관련된 기준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우체국 취급하고 있는 예금 상품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거밖에 판단 기준이 없느냐? 아니죠. 더 많아요. 그런데 개가 주된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해서 문제로 계속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거는 출제 관련했을 때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열심히 다른 것들 공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기준을 맞춰서 점수를 매겨주는 게 출제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무조건 우대 이율만 계속 해가지고 적용한다? 그게 과연 최선일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0번 관련했을 때 정답은 3번은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금 일반 관련된 문제를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출제자가 이 문제는 좀 틀려달라라고 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의 어떤 범위, 정상적인 학습 수준을 갖다 훨씬 더 넘는 내용이 일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잘 몸과 마음을 갖다 추스리셔서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